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34편 가야와 백제의 각축장 섬진강 하구.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된 것으로 알려진 후기 가야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그러나 가야 역사의 후반기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고령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가야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함안에 근거를 두었던 안나국이 그것입니다. 일본 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자면 이 안나국은 가야 후반기에 남부의 가야 소국들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서 고령의 대가야와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해의 가락국과 고령의 대가야에 비해서 함안의 안나국은 가야사를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후기 가야사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전에 안나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자는 취지에서 안나국이 그 터전으로 삼았던 경상남도 함안을 찾아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야 전기에는 이제 안야국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안야국이 삼국지 기록에도 보면은 소국 중에 사만 소국 중에서 큰 나라는 그 앞에 이제 가우어하는 특히 안야 축지라고 하는 축지라는 그 우호를 한 이름이 보이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변환 단계에 있었던 여러 소국 중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나라로 보여집니다. 김해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함안박물관 백승옥 학예실장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동의전의 한 조를 보면 우리나라 삼안 소국들의 명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소국들의 우두머리를 신지라 하는데 신지들 중에서는 간혹 안야 축지처럼 가우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우어한다는 말은 우대하는 칭호를 덧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국들과는 달리 안야국의 경우 안야라는 나라 이름 뒤에 축지라는 호칭을 덧붙여서 어느 소국들보다는 우월하다는 뜻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야국이 바로 함안의 안라국이었으니 안라국은 진나라의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했던 3세기 때에도 이미 삼안의 소국들 중에서는 강한 나라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야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안라국에 대한 문헌 기록이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 시기를 통틀어서 분석을 해볼 때 가야 소국들 중 가장 오랫동안 강국의 지위를 누려온 나라가 바로 안나국이었습니다. 창원대 남재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1세기 때부터 4세기 때까지 이 기록, 그리고 멸망기사가 나타난 것이고, 고령 같은 경우에는 4세기 때 이후, 그래서 주로 5세기 때 아니면 6세기 때의 기록들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1, 3세기의 기록을 보여주는 삼국지에 변진 안야국으로, 특히 변진 구야국과 함께 그 유력했던 정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1, 4세기 때도 함안의 안야국은 그 김해의 구야국에 못지않는 그런 정치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 6세기에도 그 함안의 모습은 고령의 가락국에 못지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김해의 가락국은 전기 가야 시기에는 가야 소국들의 리더로서 활약하지만 후기 가야 시기에는 문헌에서 그 존재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쇠퇴의 일로를 걷다가 6세기 중반에 신라에 멸망당했다는 기록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령의 대가야는 전기 가야 시기에는 그 활동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가 후기에 접어들어서야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와는 달리 안라국은 전기 가야 시기에는 김해의 가락국과 쌍벽을 이루다가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 못지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김해나 고령 지역에 비해서 함안의 안라국은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홀대를 받아야 할까요? 김해의 발전 과정, 그리고 고령의 발전 과정, 쉽게 얘기하면은 건강국 아니면 가락국 아니면 고령 같은 경우에는 대가야, 이런 발전에 대한 연구 과정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연명체라고 하는, 그랬을 때 뭐 가야를 갖다 두 시기로 일반적으로 나누는데, 전기 가야와 후기 가야로 나눌 때 전기 가야의 명주국은 김해였고, 뭐 김해 가락국이었고, 후기 가야의 명주국은 대가야,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헌 자료도 없고 고고학 자료도 넓게 평면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고. 가야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전기에는 김해의 가락국이 맹주였고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였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분류하다 보니 가락국기와 같은 문헌 기록을 가지지 못한 하만의 안라국은 그저 가야 연맹체를 이루는 평범한 소국 취급을 당해왔다. 남재의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야의 역사는 김해와 고령 두 세력을 축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야 하만 지역의 가야 유적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1990년대부터 그 하만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은 창원의 문화재 연구소가 생겼거든요. 창원 문화재 연구소인데 국립기관이죠. 거기에서 하만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유명했던 그 마갑총 고문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고문군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만에도 실제적으로 옛날엔 그냥 모양만 뭐 말산이 고문군이나 하는 이런 모양만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이 그 당시에 가야 어느 지역보다도 뭐 못하지도 않는 뭐 인근에 있는 백제나 아니면 신라에도 못지않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만 지역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만의 고분에서 말의 갑옷인 마갑이 발굴된 경위는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예전에 백제 문영왕릉 발굴에 얽힌 비사를 우리에게 들려준 바 있는 토지박물관 조유전 관장이 한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을 드라마 형식으로 꾸며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92년 현충일인 6월 6일 아침 7시경 신문이요. 신문 왔습니다. 어느 일간 신문의 하만지국 배달원이었던 하만종합고등학교 학생 이병추는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문 배달에 나섰다. 아파트 공사가 빨리 끝나서 사람들이 입주를 해야 우리 신문 부수가 늘어날 텐데. 신문을 돌리던 이병추는 하만군 가야읍 도항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지나고 있었다. 아파트 뼈대는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배수관 설치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헤쳐 놓았는데 에이, 사람 다니기 힘들게 길가에까지 흙더미를 이어 쌓아놓으면 어떻게 알아? 이게 뭐고? 이 분명히 땅 속에서 나온 물건인 것 같은데. 이 쇠붙이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혹시 자, 오늘도 찬란한 배달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는 기야. 알겠지? 아이 지국자님도 신문 배달 나가면서 무슨 찬란한 배달 민족의 긍지니 뭐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 자식 봐라. 야, 이병추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하만 땅이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는 찬란한 가야문을 꽃피웠던 곳이라고. 너 역사 시간에 아냐고, 아라가야, 알라고 그런 말 못 들어봤나? 와, 그런데 지국자님이 가야 역사를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이 사람이 뭐 뭘로 보고 있노? 내가 이래봬도 창원대학교 사과 출신이야, 임마. 평소 사학과 출신의 지국장으로부터 그곳 가야읍이 알라국의 중심지였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 배달원 이병추는 공사장 흙더미에서 발견한 철판 조각을 들고 지국으로 돌아왔다. 지국자님, 이것 좀 보세요. 아, 그게 뭔데? 저기 아파트 신축 공사장 흙더미에 이런 철판 조각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해서. 뭐야 이거? 공사장 흙더미에 이게 있더라 이 말이지? 예. 가만히 있어봐라. 야, 이병철, 거기 어디야? 예? 어? 지국자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발견된 현장이 어딨냐고! 빨리 앞장서라! 뭐 하고 있나? 빨리! 예, 알겠습니다. 지국장 안산모는 배달소년 이병춘을 앞세우고 공사 현장으로 뛰어갔다. 흙더미에 철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심상치 않다고 느낀 지국장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하는 사업가 동기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인근 성산산성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던 창원문화재연구소 박종희 연구사가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그때가 오전 9시. 저 어디 그 쇠붙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저 잘은 모르지만요. 가야 시대의 철제 갑옷 같은데. 예, 맞아요. 뭐야? 보컬리 아저씨! 지금 뭐 하시려고요? 공사 안 됩니다. 작업 중지하세요. 흙더미 속에서 갑옷의 미늘들이 보였고 그것들을 주워 맞춰보니 사람이 입었던 갑옷이 아니라 말에게 입혔던 철갑옷, 즉 마갑이었다. 그렇게 해서 가야 시대의 유물인 철제 말갑옷이 15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빛을 보게 되었고 그 마갑이 출토된 무덤은 마갑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어떻습니까? 철제 마갑의 발굴 과정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 신문 배달 소년이 무심코 지나쳐버렸더라면, 그리고 그 일간지 지국장이 사학과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갑옷은 흙더미와 함께 어디론가 실려가서 버려졌겠죠. 그 철제 마갑이 서기 400년에 고구려군이 남정했을 때 남기고 간 흔적이냐, 아니면 고구려에서 수입해온 군수물자냐, 그것도 아니라면 하만의 알라가야가 직접 생산 제작한 물건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하만 지역을 근거로 삼았던 가야 소국들의 명칭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지역의 소국은 다른 가야 소국들에 비해서 그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홍익대 김태식 교수가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가 존속 당시에 하만 지방의 고대 국명은 무엇이었을까? 삼국유사 오가야조에는 아라가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가야라는 호칭은 신라말 고려초 이후에 붙인 것이니 가야 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아나가야 혹은 아시량국으로 나오고 삼국사기 열전 물계자전에는 아라국으로, 그리고 중국 양나라의 양직공도에는 전라국으로,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는 안야국으로,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알라국으로 기록돼 있다.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으로는 경주 남산 신성비의 아량촌과 일본 서기의 아라라성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알라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원래의 발음에 가장 가깝고 그 사용례도 가장 많은 알라국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김태식 교수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창원대 남재우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 시기에 알라라는 명칭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화 과정들 속에서 조선후기 기록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기록들이 나타나는 과정들 속에서 무슨 가야, 아라가야라는 표현들이 일반인들에게 이제 전승된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일반인들이 아라가야라고 부른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전공자들은 단지 자기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입장에 따라서 알라를 써도 되고, 어떤 사람들 아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아라가야로 써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명칭은 하만의 가야가 발전하는 과정들 속에서의 명칭은 안야에서 알라로 바뀌었던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연맹체의 소국들 중 하나였던 사로국이 소국들을 통합하여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신라로 이름을 바꾸었듯이 하만 지역의 소국 역시 처음에는 안야국이었다가 세력이 커지면서 라자를 붙여 알라국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야국이 위치했던 하만의 입지 조건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함안군의 지리적인 지형 여건을 보면은 크게 세 개의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군북 분지, 또 하나는 함안 분지, 또 하나는 칠원 분지. 요 세 개의 분지가 지금의 함안군을 이루고 있는데, 안야국 단계에는 군북 분지하고 함안 분지는 하나의 소국이었다고 보고, 칠원 분지는 별도의 소국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칠원에는 칠포국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하나로 합해지는 게 칠포국도 포상팔국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상팔국 전쟁에서 지니까 칠포국이 하만의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처음에 안야국은 하만 분지에 위치한 미미한 세력의 소국이었는데 포상팔국의 전쟁에서 패배한 칠포국이 하만의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세력이 커져서 안나국이 되었다. 백승옥 학예사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포상팔국 전쟁에서 하만의 안야국이 이겼다는 주장인데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132편에서 분석했던 포상팔국 전쟁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신라 나해왕 14년 7월에 포상 팔국이 가라를 침략하려 도모하므로 가라 왕자가 구원을 청하였다. 왕이 군사를 보내 출격하여 포상 팔국들의 장군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6천 명을 빼앗아서 가라에 돌려보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은 이러하고 물기자는 신라 나해 이사금 때의 사람이다. 가세는 평미하였으나 사람됨이 남달리 뛰어나고 어릴 때부터 강한 지조가 있었다. 그런데 이때 8포상국들이 함께 모의하여 아라국을 정벌하였으므로 아라국에서는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삼국사기 열전편 물계자전의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신라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포상팔국이 가라, 즉 김해의 가락국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되고 열전편의 물계자전을 따르자면 포상팔국이 아라국, 즉 함안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태식, 이영식 교수 등을 비롯한 상당수 가야사 전공자들은 이 중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을 신뢰하여 포상팔국이 해상교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김해의 가락국을 쳤는데 가락국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포상팔국의 배후 조종자는 함안의 알라국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함안의 안야국 혹은 알라국은 이 전쟁의 패배자가 되죠. 그런데 가야사 중에서도 알라국사를 전공한 창원대 남재우 교수와 함안박물관 백승옥 학예사는 포상팔국이 침공한 나라는 김해의 가락국이 아니라 함안의 안야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야국이 포상팔국을 물리치고 세력을 넓힌 다음에 그 이름도 안야국에서 알라국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포상팔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고성이나 그다음에 골포나 그다음에 사물국이라고 하는 사천이나 그다음에 칠원도 뭐 지금 마산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뭐 지금 함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볼 때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함안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사천 그리고 고성 그리고 마산, 창원, 칠원이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볼 때 함안을 갖다 공략했던 이유는 아마 내륙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였을 것이다. 함안은 남강만 건너면 바로 어령, 산청, 합천, 뭐 고령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볼 때 농업 용지의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서 함안을 갖다 공략했을 것이고 함안만 정복하게 되면은 내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팔국이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해상 무역을 가지고 성장하고 했지만은 내륙에 어느 정도 안정된 농업 경제 기반이랄까 또 내륙으로 진출하는 그 거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지역의 주변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함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포상의 이들 나라들이 함안을 쳤는데 오히려 함안 알라국한테 당하는 그런 꼴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함안의 안야국이 더 오히려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마산 창원의 골포국, 함안 칠원의 칠포국, 사천의 사물국, 고성의 고자국, 그리고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보라국 등의 8나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제 우리한테서 철을 사가던 낭랑과 대방이 고구려에게 멸망당해 버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구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바다 건너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도 재련 기술을 습득해서 철을 생산하고 있어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덩이쇠를 배에 싣고 가서 장사해봤자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활로를 모색해보자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까? 이제 농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지어야 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으려면 내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내륙으로 나가고 싶어도 안야국이 길목을 막고 버티고 있으니 어찌 해볼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상의 8나라가 군사를 징발해서 일거에 안야국을 칩시다. 아니, 안야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야국을 쳐서 항복을 받으면
우리가 내륙으로 진출하기에도 용이하고 농사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안 지역, 즉 포상에 위치한 8나라가 하만의 안야국을 공격했는데 안야국이 이들을 물리쳐 이김으로써 영역도 넓어지고 세력도 확대되어 이름을 알라국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신라가 군사적인 지원을 해서 포상8국을 물리친 것으로 돼 있는 삼국사기 신라분기 내용은 신라 중심의 사관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남재우, 백승옥 두 전문가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사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만의 알라국에 다소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지금까지 하만 지역이 김해나 고령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굴이 미진했는데 앞으로 가야의 유물 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논란들도 정리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박물관 뒤쪽에 있는 도항 말산리 고분군도 이게 세계적인 규모의 고분군인데 지금까지는 조사가 부분적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전면적 기획을 통한 발굴, 물론 뭐 전면적 기획 발굴이라는 게 전체 고분군 전체를 발굴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기획을 한 다음에 발굴 조사를 해보면은 그 당시 알라국의 위상이나 알라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만 같은 경우는 향후 상당한 고고학식 자료가 쏟아져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만의 알라국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이제 그 중심이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간 이후의 후기 가야사의 진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국 대왕 마마, 신라국 대왕의 명을 받고 급히 달려온 사신이 옵니다. 신라국의 왕이 짐에게 화급히 사신을 보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지금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방으로 쳐내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벌써 7개 성이 적에게 함락당했다 하옵니다. 어허, 고구려와 말갈군이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략했다. 그래서 가락국 대왕께 급히 지원군을 청하라는 명을 받고 달려왔사옵니다. 이미 백제에서는 원병을 보내겠다고 약조를 했사옵니다. 백제와 우리 가라가 신라를 도와서 고구려군을 친다.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볼 테니 신라 사신은 나가 있으라. 그런데 결국 가야의 왕은 신라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신라 소지왕 때였는데 신라 분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지왕 3년 3월 고구려가 말괄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북쪽 변방으로 침입하여 호명성 등 7성을 공취하고 또 미질부로 진군하므로 신라에서는 백제 가야의 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이를 방어하고 적이 패하여 물러가는 것을 추격하여 파하고 1000여 명을 죽였다. 삼국사기에는 가야가 원병을 보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그 가야가 가야 소국들 중 어느 나라였는지 혹은 가야 전체를 지칭하는 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아서 여기 등장하는 가야는 고령의 대가야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아마 479년에 가라국이 고령의 가야국이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죠. 그래서 뭐 가라국과 공국왕이라고 하는 그는 작호를 갖다 봤는데 이것은 바로 그 고령의 대가야가 국제적으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백제와 가라의 관계가 돈독했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갖다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가야도 아마 이 당시 가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 가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백제와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고구려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하는 남하를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미 2년 전에 중국 대륙의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독자적인 애교 능력을 과시했던 고령의 대가야가 동해안을 따라 신라까지 공격해 내려오는 고구려군에 대해서 신라, 백제와 함께 공동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관계에서도 당당한 세력 변수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가야 전체의 영역은 김해의 가락국이 중요 역할을 했던 전기 가야에 비해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까요? 백승옥 학예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낙동강 동안에도 일부 가야 세력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저는 창녕이라든가 저는 대구 지역도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런 시기, 즉 5세기대 또는 뭐 4세기 말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5세기대 신라 영역화되었다고 보는데 신라적 성격을 가진 가야 세력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나름대로는 어떤 나라를 유지하면서 존재했던 6세기 전반대까지 그런 세력이 저는 대구 정도에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낙동강 동안의 일부 세력 그리고 낙동강 이서의 소국들 이런 나라들이 나름대로 작은 국가체를 이루고 있었던 게 가야 후기의 모습이 아닌가. 낙동강 동쪽 연안에도 아직 신라에 복속되지 않은 가야의 소국들이 있었다고는 하나 신라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어쨌든 낙동강 하구를 통해서 애부로 진출하는 통로가 신라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령의 대가야는 섬진강 수계를 따라서 남쪽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백제와 영역 다툼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일본서기 서술 방식이 황당한 부분이 많아서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찾아내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서기로는 487년에 해당하는 일본서기 현종 3년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기생 반숙례가 임나를 점거하고 고려와 통교하였다. 나는 너희들 보통 사람하고는 출신이 다르니라. 나는 신성이다. 장차 이 몸이 사만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 될 것이니 관직과 관등을 정비할 것이니라. 한편 임나의 좌로와 나기타갑배 등이 계책을 세워서 백제의 정마기애를 고려 땅 미림에서 죽이고 대산성을 쌓아 동쪽 길을 막고 지켰으며 백제가 군량을 운반하는 나루를 끊어 군대를 굶주려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백제 왕이 매우 노하였다. 내가 이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막고해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산성을 함락시키고 기생 반숙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그러자 기생 반숙례는 임나로부터 돌아왔다. 백제국이 좌로와 나기타갑배 등 300여인을 죽였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생 반숙례라는 외인은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의 인물로 보입니다. 임나, 즉 가야 사람들이 대산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 대산성은 전라북도 정읍의 칠보문에 있는 산성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고려, 즉 고구려와 통교하였다는 내용 역시 고령가야가 자구책으로 고구려와 애교교섭을 했다는 뜻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외 세력 중에 일부가 한반도 남부 중에서도 전라남도 지역과 가야 남부 해안 지역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5세기 중후에 6세기 전반대까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기생반 숙례 기사가 나왔고 또 고구려와 관계를 맺는 일정 부분의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일본서기에 그렇게 표현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시기에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가야사 연구 수준이랄까 가야사 정리된 수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야기하기 힘든 475년에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웅진을 천도했을 그 당시 백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 조건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고령의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475년에 남제의 통교기사를 통해서 보다 하더라도 가야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성장을 하다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 가야가 백제 지역으로 특히 전라도의 북부 지역 남원 임실 이런 정도 지역이죠. 이런 지역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사의 내용 같습니다. 백승옥 학예사와 남재욱 교수 모두 일본서기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내놓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라도 지역에 대산성이라는 성을 쌓고
백제와 가야가 영역 다툼을 벌인 사실을 두고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엉뚱한 일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분치를 해놓은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가야는 섬진강 수계를 둘러싸고 백제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굴책을 찾기에 골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다음 기록이 당시 가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신라 소지왕 18년 2월에 가야국에서 흰 꿩을 보내왔는데 그 꼬리의 길이가 5척이나 되었다. 백제와 영역 갈등을 빚고 있던 가야가 신라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가 되면은 가야 제국들이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자존책, 자립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외교 정책을 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백제 편이라든가 계속 신라 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상황 봐가면서 신라하고도 우호관계를 맺다가 또는 나중에는 백제하고도 맺다가, 그게 529년에 안라고당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에 다른 모습들에서도 다 보입니다. 가야와 신라의 화친 관계는 나중에는 양국 간의 결혼 동맹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일본 서기를 들춰보기로 할까요? 일본 서기의 개체왕 3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나의 일본 현읍에 있는 백제의 백성으로서 도망하여 호적에서 빠진 지 3, 4대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백제로 옮기고 호적에 올렸다. 이때 백제 임금은 문영왕이었는데 그는 즉위하자마자 놀고 먹는 자, 즉 유식자들에게 토지를 주어서 경작하게 하고 제방을 쌓는 등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일본서기 기록에 나오는 임나의 일본 현읍이란 임나 일본 부설에 입각한 표현이므로 무시하고 그냥 가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백제에서 가야로 갔던 유민의 3대와 4대 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백제 호적에 올렸다는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내지 4대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120년 정도, 그러면 4세기 때가 됩니다. 그럼 4세기 초중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로 이용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근초왕대이기도 한데, 근초왕대에 보면은 탁순을 통해서 외와 백제가 통교를 하죠. 그때 이미 근초왕대의 가야 지역을 백제가 차지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다시 백제로 돌려야 한다. 외왕이 가라칠국을 평정해서 백제에게 주었다. 이렇게 실려있는 신공기 49년조의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그때 백제가 가야칠국을 차지해서 지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문영왕 시기에 3대, 4대 되는 백제 유민들을 가야에서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다는 이 부분을 근거 자료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근초고왕 때 가야칠국을 점령하여 백제인들을 거기 가서 살게 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의 3대나 4대 후손들을 문영왕 시기에 데려온다면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근초고왕 때 백제가 가야 지역을 점령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재우 교수 역시 백제의 가야 지역 진출은 6세기 초반에 가서야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백제는 오히려 가야를 통해서 외와의 통교를 하는 것이지 그 당시 백제가 가야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 단지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6세기 초반 때입니다. 남원 임실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문에서 그 다음에 대사 지역으로, 그래서 낙동강 섬진강 하구에 있는 하동 지역, 지금 대사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다사진 아니면 대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진출하는 이런 정도, 즉 6세기 초반 정도가 백제가 가야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섬진강 유역을 갖다 장악함으로 인해서 난강을 따라서 함안 지역이나 그리고 창원 마산 지역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는. 그런데 백승호 학예사는 신공기 49년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백제와 고령, 대가야 사이에 있던 지역들 중에서 백제가 과거에 일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지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의 백제 유민 후손들을 데려왔다고 상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치는 아마 그 사이에 있는 가야 세력,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지역으로 치면은 고령으로 치면 서북부 지역이 되고 백제로 치면은 동남부 지역이 되는 구체적인 지명을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대략적인 위치는 뭐 거창, 함양, 산청, 그 언저리, 무주, 무풍 뭐 그 정도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 지역이. 근데 거기는 독자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대가야권 또는 백제권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관련 기록은 서기 512년에 해당하는 개체 6년의 기록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기생반숙리의 운운의 기록에 비해서 이때부터의 일본서기 기록들은 어느 정도 사료적인 신빙성이 확보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냉철한 비판을 거쳐야 하겠죠. 일본서기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제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다. 백제왕이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의 사연을 청하였다. 백제왕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현은 백제와 인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는 아침 저녁으로 통하기가 쉽고 어느 나라의 닭과 개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우니 지금 아예 백제와 합쳐서 같은 나라로 만든 뒤에 굳게 지킨다면 그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국수인 호즈미 노미 오사야마가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외국 조정에 올렸다. 천황은 물부대련을 조칙을 선포할 사신으로 임명하여 조칙을 선포하려고 하였는데 물부대련의 처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간하였다. 만일에 임나 사현을 따로 떼어서 백제에게 준다면 본래의 구역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그 비난을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천황의 칙령을 어기기 어려울 것이니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고 선포하지 마십시오. 그 뒤로도 설화투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어집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외조정에서 임나사연을 백제에게 주자는 주장이 우세하여 백제왕이 요청한 대로 넘겨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백제가 외에게 조공을 하고 표를 올렸다는 표현은 훗날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천황제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윤색한 것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등장하는 임나사연이 어디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임나사연은 섬진강 하구의 전라남도 지역에 해당합니다. 상다리, 하다리는 여수시와 돌산도, 사타는 순천, 모루는 광양시, 광양읍 일대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조정이 백제에게 임나사연을 선물 주듯 선사했다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왜곡된 부분을 걷어내고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백제의 군사들은 들으라. 우리는 바닷길로 나서는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의 가라를 공격할 것이다.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공격할 것이다. 제1대는 상다리와 하다리로 진군할 것이며 제2대는 사타, 그리고 제3대는 짐과 함께 모루를 칠 것이다. 모든 장수들은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라. 백제와 가야 사이에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백제의 무력 시위에 임나사연이라고 표현된 그 지역들이 제풀에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백제가 그 지역들을 차지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섬진강 하구에서 양쪽으로 걸치거나 섬진강 하구에서 전라도 쪽으로 약간 붙은 지금의 광양 쪽이라든가 전라남도 지역이라든가 그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바다 건너 외와 백제 또는 가야 남부 지역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접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서기에 중시돼 가지고 기재된 게 아닌가. 물론 기재 방법은 일본 고대 한국사관 자기 중심으로 쓰면서
그렇다면 바다 건너 왜국은 백제가 임나 사연을 차지하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홍익대 김태식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 대목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원래 대가야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전라남도 동부의 여수 일대를 백제가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리국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리국수는 왜에서 이 지역으로 파견했던 사신을 가리키며 사현을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은 왜국이 실제로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가야가 아닌 백제와 교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왜국이 인식한 정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가야에 대한 백제의 공세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513년에 해당하는 개체 7년의 일본 서기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인은 백제국 대왕의 명을 받고 사절단을 이끌고 온 백제 장군 점이문귀입니다. 우리 백제국 대왕 마마께서 특별히 오경 박사 단양이 선생을 딸려보내시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로다. 헌데 백제국 대왕께서 짐에게 달리 전하는 말씀은 없었는가? 있었사옵니다. 다른 나라 사신들이 함께 있어서 내키지 않으면 짐에게 따로 찾아와서 얘기하도록 하라. 아니옵니다. 마침 여러 나라 사신들이 다 와 있으니 이 자리에서 우리 백제국 대왕마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왕마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본래 김우는 우리 백제의 땅인데 반파국이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청하옵건대 본래 속해 있던 곳으로 되돌려주게 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백제왕이 반파국이라고 지칭한 나라는 고령의 대가야지요. 백제가 대가야의 영토를 왜왕에게 달라고 부탁했다는 줄거리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국에 오경 박사를 보내서 선진 문화를 전수해주면서 원래는 백제 땅인데 대가야가 기문을 약탈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쟁 대상이 되는 기문은 어디일까요? 인제대 이영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현재 아마도 그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기문이라든지 상기문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서요. 그건 뭐 그 임실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상기문을 임실로 보고 하기문을 남원으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의 지역적으로 보면은 임실, 남원, 구례, 곡성, 하동 이 섬진강 라인이 주된 무대가 됨을 알 수 있고 백제와 서부 가야 지역 특히 그 대표인 이건 뭐 대표라고 해도 됩니다. 고령의 대가야와의 그 충돌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백제가 기문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당시 기문은 대가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기문이 위치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전라북도 남원이나 임실 지역에서 가야 문화의 흔적들이 조사진 적이 있을까요? 6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대가야 계통의 문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면이로든지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의 세력이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또는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퍼진 영향, 문화적인 영향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동북 지역이 그렇고요. 요즘 이제 전라남도의 이제 순천 쪽에서 이제 가야 계통의 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529년의 당시에 그 앞에 상황은 모르는데 529년 당시에 바로 백제가 이 하동 지역을 석권을 할 때에 누가 가장 강력하게 그 흥분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 외왕한테 조정을 부탁을 하는가 하면 역시 고령의 대가야 왕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가야사 연구를 한 언론인 천관우는 유작으로 남긴 자신의 논문 가야사 연구에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 사학계에서는
한원에 나오는 기문화를 섬진강으로 보아서 남원 혹은 곡성 방면에 이를 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다소 자신은 없으나 낙동강 중류의 금능궁 개녕에 잠정적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현재는 일본석에 나오는 기문이 전라북도 남원 임실 지역 일대라는 견해가 대세인데 천관우는 어째서 지금은 경상북도 김천시로 편입된 금능군을 지목했을까요? 백승옥 학예사는 조사 결과 경북 김천에도 기문이 있었고 그 역시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영유권을 다툴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문은 저는 남원도 기문이고 김천도 기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지명이 두 군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백제의 진출로를 보면은 남원으로도 갔고 김천 쪽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계에서는 서로 혼동돼 가지고 한쪽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두 쪽 다 기문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었다. 그리고 백제 진출 과정에서 두 군데 다 중요 요점이기 때문에 같이 기록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본석에 나오는 기문은 전라북도 임실 남원 일대를 지칭한 말이지만 경상북도 김천에도 기문이 있어서 역시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그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천관의 주장이 엉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백제가 다시 찾아오겠다고 선언한 기문 지역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백제 왕이 사신을 통해 기문이 본래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되찾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5개월 뒤 외국에서는 기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열립니다. 조정에서 백제의 점이문기 장군, 사라의 문득지, 알라의 신예와 분파 위좌, 반파의 기전애와 중문지 등을 불러놓고 은칙을 선포하여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게 주었다. 사라는 신라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알라국과 고령 대가야의 대표들이 외의 조정에 모였고 그러자 외의 왕이 칙을 내려서 문제가 되는 그 땅을 백제에게 주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와 대가야 사이에 기문이라는 곳을 두고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외국의 왕이 무슨 칙령을 내려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장소가 꼭 외의 조정은 아닐지라도 앞에서 거론한 나라의 대표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기문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쨌든 기문의 땅을 백제가 빼앗아가 버리자 고령의 대가야는 온갖 수단을 써서 그곳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일본석의 그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파국이 진기한 보물을 바치고 기문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들이 면면입니다. 당사자인 백제와 고령 대가야가 참여한 것이야 당연하다 하겠죠. 그리고 인근 국가로서 양쪽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라 역시 충분히 참여할 만합니다. 그런데 알라의 대표가 그것도 2명씩이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만일 후기 가야가 강력한 연맹체 형식을 띄었고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로 군림했다면 알라국이 별도로 참여할 필요는 없었겠죠. 더군다나 알라는 자신의 맹주국인 대가야가 기문을 백제에 빼앗기게 생겼는데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백제가 가야지구로 진출하는 과정들 속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 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라나 반파가 참여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알라가 참여해서 알라가 여기에 아무런 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제가 차지하는 데 대해서 이런 걸 보면은 알라와 가라가 고령의 대가야가 그 당시 가야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집단이었는데 그런데 가야의 영역이 뺏기는 것을 보고 알라는 아무런 편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회의에 알라가 참여했음에도 대가야와 한편이 되어서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고 기문이 백제로 넘어가는 것을 묵인한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아서 가야 소국들이 맹주국을 중심으로 연맹체 형식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후기 가야 시기에 하만의 알라국은 가야 소국들 내부에서
고령의 대가에 못지않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남재우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천왕이 은칙을 선포하여 기문과 대사의 땅을 백제국에게 주었다.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백제가 기문과 대사를 차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전라북도인 남원, 임실, 장수 일대로 추정되는 기문의 땅을 백제가 차지한 것이야 그렇다고 치고 기문과 한 묶음으로 대사도 백제에게 넘어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이전에도 소개했듯이 경상남도 하동을 일컫습니다. 하동이 기문과 함께 이때 백제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인데 이로부터 16년 뒤인 개체 23년에는 백제가 하동을 빼앗으려 하자 고령의 대가야가 극력 반발한 것으로 일본서기에 나타납니다. 이때까지 하동은 대가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체 7년인 서기 513년에 기문만 백제로 넘어간 것이고 대사도 같이 넘어간 것으로 적힌 것은 일본 서기의 오류입니다.